안녕하세요. 선진인 출판사입니다. 지금부터 살짝쿵 활쏘기 김경준 작가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짝쿵 활쏘기는요,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 국궁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걸로 어떻게 자신이 국궁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짝쿵 활쏘기 저자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천안 독립기념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로 활을 쏜 지 한 5년 차 되었습니다. 네, 살짝쿵 활쏘기는 작가님의 취미 활동인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 국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국궁이 무엇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궁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취미 활동을 넘어서 이걸로 어떻게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궁 말 그대로 한자를 풀면 이제 나라 국자의 활궁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를 국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올림픽 때 이제 쓰는 종목이 양궁이잖아요. 그 이제 양자는 서양, 그러니까 서양의 활이고 국궁은 우리나라 활. 제가 이제 국궁으로 책을 쓰게 된 것은 저는 원래부터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블로그 활동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전역 후에는 특히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새롭게 배우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배우면서 느낀 것들, 배운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역 후에는 제가 커피에 또 빠져가지고 커피 이야기를 연재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활쏘기에 푹 빠지게 되면서 이 좋은 거를 나만 알 수는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활쏘기를 시작할 때 좀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이 활쏘기라는 그 취미 자체가 너무 마이너한 취미잖아요. 솔직히 편집자님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활쏘기를 배우려고 할 때 너무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배우고 싶어도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벽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책을 읽고 나면은 생각보다 활쏘기라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살짝쿵 활쏘기에는 우리나라 국궁이 서양 활쏘기 양궁,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랑, 그리고 일본 활쏘기 궁도랑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삼국 중에서 우리나라 활쏘기가 가지는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네. 활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궁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활을 이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활을 이제 감싸는 주머니 같은 겁니다. 제가 이 전통 각궁은 아니고 오늘은 그냥 보급형 카본을 갖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보급형 카본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게 활이 이렇게 생겼고요. 활현이 있는데 활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걸어서 이게 참 복잡해요. 그리고 좀 자세가 흉합니다. 오. 오. 이렇게 하면 이제 활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오. 이렇게 당기는 건데요. 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양궁은 올림픽 보면은 일단 활부터가 다릅니다. 뭐 조준기도 달려있고. 근데 저희 국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감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조준기가 조준기 이런 없이 것들이 감으로? 없고 활이 굉장히 가벼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양궁은 저도 양궁 카페 가서 제가 양궁 체험을 해봤는데요. 활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네. 뭐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니까. 근데 우리 활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양궁은 당길 때 두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거든요. 양궁은 두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국궁은 우리나라 국궁은 이 깍지라는 오. 전통 이 보조 도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엄지손가락에 끼고 깍지라는 이렇게 해서 보조기구를 끼고. 화살을 여기다 걸고 네. 이렇게 놀고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쭉 당겨서. 양궁은 보통 여기 입술 대잖아요. 네, 국궁은 쫙 당깁니다. 양궁은 입술에 대는데 국궁은 네. 얼굴 턱까지, 네. 쭉. 귀까지, 아주 귀 뒤까지. 귀 뒤까지. 최대한 네. 당기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직 설명할 게 좀 남았는데 제가 오늘 좀 그다음 일본 궁도와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부, 제가 영상 이거 교토 갔을 때 찍은 건데요. 이게 일본 활입니다. 일본 활을 쏘는 체험장 가서 제가 체험을 한 건데 활차가 굉장히 길죠. 네. 일본 활은 장궁이라고 해서 한 2m만 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기후가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이 짧으면 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활을 길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활은 네. 활이 굉장히 작죠. 네. 우린 단궁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작은 활. 근데 힘은 훨씬 좋습니다. 일본 활은 20m 정도 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활은 150m. 기본 145m, 150m. 거의 7배를 더 나가는 네. 거네요. 지금 가지고 오신 활은 카본 활이면은? 네, 카본 이제 현대식 재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70년대 우리나라가 70년대 너무 각궁이란 것들이 소재가 만들기도 복잡하고 비싸니까 좀 개량을 해서 카본 소재로 만든 활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러면은 조금 더 가볍고 더 이제 편한, 관리가 편한 이점도 있나요? 네. 그래서 가까이. 더 가깝게. 사실 저는 각궁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오늘날 국궁장에서는 이 카본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정말 편해요. 각궁은 전통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활을 올린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현을 거는 거 올린다고 표현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또 관리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성계가 위화도에 해군할 때 활에 악효가 녹아서 활을 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날이 습해지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접착제 같은 것들이 막 녹기도 하고 그래서 장력이 약해지고. 근데 카본활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일정한 장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에는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카본활을. 네, 저희 장비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있는데 책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좋은 장비를 마련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고비용에 저효율인 취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큰 지출 일단 어떻게 취미 생활에 돈을 쓰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하고 또 좋은 장비가 확실히 국궁의 활쏘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각궁이 훨씬 비싸긴 합니다. 각궁이 지금 한 80만 원 정도 하고요. 이 카본활은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 각궁을 쓰려는 이유는 각궁은 말 그대로 전통 활입니다. 카본은 현대에 개량된 활이지만 각궁은 우리 선조들이 더 멀리는 고구려 때부터 그렇게 전통 재료로 만든 선조들의 지혜가 응축된 옛날 활인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박물관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옛것의 그런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통 활쏘기가 좀 비싸기도 하고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런 우리의 소중한 활 이것을 내가 많이 배우고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각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그리고 그 고수들은 훌륭한 장수는 훌륭한 그런 장인은 뭐 그런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장비를 많이 탑니다. 비싼 건 이유가 있겠지요.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특히 카본활보다 이런 각궁이 그런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장비를. 그러니까 이 카본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찍어내는 활이잖아요. 근데 각궁은 장인이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일일이 수제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사실 궁장이라고 해서 활을 만드는 장인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마다의 노하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활을 만들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활의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요. 그런 걸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활의 품질이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나의 몸에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 팔의 기에 맞지도 않는 화살을 쓴다든가 나랑 맞지도 않는 내가 활을 올리는데 뭐 활을 좀 잘못 올린다든가 하면 활이 덜 간다든가 자칫하면 활이 아예 부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좀 탄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혹시 뭐 선호하는 장인 이런 것도 있나요? 사람들마다? 나는 이 사람께 좀 잘 맞더라 뭐 이런? 그렇게 제가 많은 장인들의 활을 겪어보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활을 배우면서 알게 된 지인이 정말 이 활에 대해서 저 이상으로 또 정말 진심인 분이어서 그분은 활을 직접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부러진 활을 막 다시 복구시키기도 하고, 그분한테 제 활을 맡기면 정말 옛날 스타일, 그리고 아주 잘 쏘는, 잘 날아가는 활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맡겨서 항상 활을 제가 편하게 쏘고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또 놀랐던 게 화살도 은근히 이게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 화살도 이제 그 차이가 있나요?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 뭔가 좀 비싼 것은 더 잘 나가고 아. 잘 맞추고. 근데 일단 화살의 가격은 저희가 대한궁도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국궁을 관리하는 단체인데요. 거기 공인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정해져 있습니다, 화살이. 아. 그래서 화살 가격을 막 본인 마음대로 막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활과 화살은, 이제 활은 뭐 각궁은 뭐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은 한 80만 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살은 한 대에 한 4만 원 정도? 한 대라고 하면 몇 발? 한 발. 한 발. 한 발에 4만 원. 죽시. 그러니까 전통 화살이 4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본 화살은 한 1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화살도 카본 화살이 훨씬 일률적이기 때문에 잘 날아가고요. 죽시는 바람을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럼에도 뭔가 고풍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멋이 중요하죠. 네. 네, 여기 책에서는 그 선생님 이제 활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못 당겨가지고 그 옆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젊은 사람이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활쏘기를 꾸준히 하시면서 어떤 몸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활쏘기를 하시면서 어떤 정신적으로도 뭔가 얻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활을 쏘면서 몸이 많이 건강해졌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사실 팔 운동 좀 한다고 그렇게 막 몸이 극적으로 막 신체의 변화가 오진 않는 것 같고요. 네. 근력에 좀 도움은 됐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정신적인 그런 변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활을 쏘면서 옛날에 이제 공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군자는 오로지 활쏘기에 있어서 경쟁을 한다. 그래서 항상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활을 통해서 심신수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활쏘기의 그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반구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구적. 반구적이. 반구적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잘못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한테서 그 잘못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쏠 때 화살이 안 맞으면 장비 탓도 하지 말고 바람 탓도 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내가 뭔가 나한테 잘못이 있다, 남 탓도 할 거 없다, 그냥 무조건 내 잘못이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쏘기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일상을 살면서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먼저 반성하는 태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거나 일상에 활력이 생겼어요. 물론 예전에도 제가 무술을 좋아해서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했지만 활쏘기만큼 정말 짜릿한 운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맞출 때 쾌감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일상이 무료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울증 같은 게 올 틈이 없어요.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늘 끝나고 활 한번 쏘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그냥 신명이 나서 활 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너무 좋은 취미입니다. 네, 저도 이제 작은 취미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옛날에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해가지고 다꾸를 좀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스티커 하나 사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울한 일 있으면은 예쁜 거 사고 그냥 잊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취미 생활을 갖고 거기에 몰두하는 게 가끔은 정말 큰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 그 책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활쏘기 궁터 활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고 같이 활을 쏘기도 하셨는데요. 일단 그 커뮤니티 활동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 활 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들만의 분위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일단은 저는 이 책에도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 저는 원래 좀 INFP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네.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숫기도 없는데, 그래서 활쏘기를 배울 때 좀 겁을 먹었었어요. 어쨌든 활터라는 공간이 평균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분들이 오시나요? 서울은 그래도 국궁동아리 학생들이 많아서 20대들이 많은데요. 지방 활터만 가면 경기도 이하로만 내려가도 거기 막내가 40대 중반? 지금 제가 천안에 있는 그 활터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거기 막내가 40대 중반, 50대 이 정도 되니까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활터에 가기가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데 가면은 내가 뭐 노인정 분위기 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런 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젊은 사람이 가니까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좋은 취미를 하러 왔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쨌거나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인생의 한참 선배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활쏘기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그냥 활 쏘고 나서 내려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냥 이제 활터에서는 보통 존칭을 접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접장. 예, 네. 남자 군사들을 접장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그냥 김접장 결혼 언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좋은 건가요? 네, 네. 저는 되게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나중에 자기 딸 소개팅 시켜준다, 막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좋게 보셨나 봐요. 제가 그리고 싹싹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살아남으려고. 막걸리도 제가 막 사다 드리고, 막 먼저 부침성 있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너무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일 있어도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어른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활터라는 곳이 단순히 활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저는 그런 것들을 느껴서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히 유비를 모시기에 급급한 어르신들께서 많이 좀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도권에서도 활 좀 쏘셨고 천안에서도 활 좀 쏘셨고 책에서는 여러 가지 돌아다니셨고 일본도 가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활터가 있으셨을까요? 네. 근데 지금 아는 얼굴이 또 오셨네요. 저랑 같은 국궁장에 다니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하고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그 통영 한산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영을 설치했던 한산도에 한산정이라는 활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산정이라는 이름을 썼던 건 아니고요. 당시엔 그냥 활터였는데 이제 후대에 거기를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서 한산정이라고 임의를 이제 나라에서 붙인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순신 장군이 그 부하 조선수군 장졸들하고 같이 활쏘기를 하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거기 지금 문화재지만 거기가 가끔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개방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동아리나 그런 국궁장에서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경남도청에 허가를 받으면 거기 국궁장을 임시로 개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활터를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단연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활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금단의 구역이라는 점이 참 신비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네.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여기입니다. 되게 이쁘죠, 활터가. 네. 그리고 이 한산정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사대, 그러니까 활을 쏘는 곳에서 저 관역까지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얼마 없는 그런 활터거든요. 그래서 그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항상 부하 장수들하고 여기서 활쏘기 내기를 하고서 진 편이 술하고 떡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활쏘기가 이런 생존 훈련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해서 제 호도 이제 한산으로 지었는데 사실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서 활쏘기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활을 쐈던 이 공간에서 활을 쏠 수 있다는 거, 저는 너무 이게 행복한 추억이었고, 그래서 매년 한산도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활을 쏘고 계시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바다에 빠뜨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바다에 빠뜨릴 정도의 실력이면 사실 안 들어갑니다. 그게 빠뜨리기가 쉽지 않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감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활을 잘 겨냥을 못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활터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주우러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다니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려갈 때도 제가 동아리 학생들 인솔해서 한산도에 데려갔는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제 활 140m 이상 보낼 수 있는 친구들만 데리고 오라고. 화살 한 발에 10,000원인데 잃어버리면 손해잖아요. 잃어버리면 좀 슬프죠.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활쏘기에서 푹 빠져가시고 글도 쓰시고, 동아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제 한산도 활터도 데리고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또 다르게 이 활쏘기가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또 하실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그 책에도 언급이 되지만, 제가 되게 일을 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였죠? 23년이네요. 벌써 3년 됐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형상을 철거하겠다고 이제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제가 이 활쏘기를 통해서 이런 걸 좀 국민 저항 캠페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 전통 활쏘기 대회라는 걸 개최를 했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서울에 있는 실내 국궁장에서 그거를 받아줘서 그래서 홍범도 장군 이제 흉상 철거에 대해서 반대 성명도 받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국궁 동아리 학생들 모아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런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해보자 이렇게 이런 취지로 대회를 열었었는데 지금도 그런 기획들을 계속 머릿속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립기념관 앞에 국궁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 그 버킷리스트가 거기서 독립기념관장 배 전통 활쏘기 대회를 한번 개최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제가 신입이라서 그런 아이디어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시동은 걸고 있습니다. 제가 관장님 이제 볼 때마다 은근슬쩍 살짝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국궁장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궁장에서 너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잖아요. 활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킨 호국 병기인데 그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활터에서 의병과 독립군을 기리는 전통 활쏘기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군사들이 모여서 또 활쏘기를 한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다음 주에 저희가 독립기념관 SNS에 또 하나의 게시물이 올라갈 건데 제가 또 활쏘기 관련해서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 활쏘기 대회가 열리면 정말 뜻깊을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활쏘기 시작하셨을 때 좀 영향을 받으셨던 게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꼽아주셨는데 요즘 그 활쏘기가 나오는 콘텐츠가 또 여러 개 있을 것 같거든요. 사극도 요즘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다른 그런 장르, 다른 드라마나 콘텐츠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셨을까요? 활쏘기가 나오는 다른 콘텐츠? 어쨌든 제가 이 활쏘기에 대한 로망을 품게 된 게 바로 그 불멸의 이순신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콘텐츠는 웬만하면 다 저는 챙겨보는 주의인데 그래서 이순신이 나온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영화 한산 그 2022년에 나온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해일이 이순신 역을 맡았는데요. 그 영화를 가장 좋아하고 또 활쏘기도 그 영화에서 다뤄진 활쏘기가 저는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증이 잘 돼. 네, 일단 박해일 배우가 토종병기 활도 찍었던 거 아시죠? 그거를 하면서 실제로 활쏘기를 정말 열심히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세 자체가 너무 검증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활쏘기가 갖는 그런 매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활쏘기가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고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혼자서 그 동원 앞에서 활을 쏘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외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런 뭔가 고독한 이순신의 이미지를 활에 잘 투영을 했다. 그래서 너무 그 활 쏘는 장면이 너무 낭만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활쏘기가 사실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영화 한산에서 잘 담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뭐 고증이 잘 안 됐다 이런 것도 있었나요? 좀 별로다 이런. 다른 컨텐츠에서요? 사실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고증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 요즘 뭐 왕가 사는 남자 핫했잖아요. 그건 박지영 배우가 전통 활쏘기를 제대로 배우고 한 거라서 그건 고증이 있어서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 국궁 사범한테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방송가에서는 그냥 굳이 그런 활쏘기 이런 거를 그런 것까지 뭐 사범을 붙여서 배워야 되나? 약간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궁식 사법 그리고 네,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두 손가락, 네. 집게 손가락으로 당기는 이 양궁식 사법인데 이런 식으로 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서 활쏘기에 대한 로망을 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기에서의 활쏘기 자세는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에서요? 제가 참 김영민 배우의 이순신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유일한 옥의 티였던 것 같아요. 활쏘기 자세가 완전히 엉망이어서 그러니까 다만 저는 그냥 거기서 활을 쏘면서 그런 이순신 장군이 그 뭔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모습 그것들이 저는 멋있었던 거지 자세만 놓고 보면 솔직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틀림없이 국궁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방송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멋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또 한류라고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보는데
좀 그런 거에 고증이 잘 돼 있으면 외국인들도 국궁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 역시 듭니다. 네, 선생님 취미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현대인에게 취미 물어보면 좀 대답을 선뜻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멋진 취미 찾으셔가지고 책도 내고 하셨는데 아직 취미를 찾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어떤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본인이 가장 끌리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저한테 축구가 아무리 재밌다, 농구가 재밌다 말을 한들 제가 귓등으로 들을까요? 저는 구기 종목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활쏘기도 솔직히 저는 좋다고 재밌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게 뭐가 재밌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활을 배우는 분들 중에는 중독 포기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본인이 뭔가 로망이 있는 것들, 본인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거 있으면 일단 한번 도전해보고 그게 정말 마음에 들면 계속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좋아하면. 그렇죠. 저도 활쏘기를 정말 못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못해요. 저는 뭐 단도 없습니다. 단도 없고요. 활도 막 최근에 슬럼프 와가지고 화살도 너무 안 맞아가지고 좀 힘들기도 했는데, 근데 재밌어요. 그냥 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즐겁고, 오히려 너무 못하니까 어쩌다만 맞는 거에도 기분이 즐거운 거예요. 선생님 그 단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그 단이 매겨지는지. 원래 이제 우리 전통 활쏘기는 단이라는 게 없었는데 해방 후에 이제 이게 현대 스포츠화가 되면서 단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태권도처럼 1단, 2단, 3단 이렇게 있고요. 최하 1단부터 이제 최고 9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단 이상이 되면 명궁이라고 이제 호칭을 부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45발 기준으로 22발 이상 맞추면 1단, 24발 맞추면 2단 이런 식으로 이제 승급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1단부터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45발 다 맞추면 이제 9단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1단이 없는데 45발 다 맞췄다. 그럼 바로 9단을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1단부터 하나하나 한 단계씩 밟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승급에는 어느 정도 텀을 둬야 되나요? 아니면 하루 만에 그걸 다? 어차피 대회가 자주 열리진 않습니다. 대회가 있군요. 네. 그러면 그 대회 참가해서 이제 1단을 따고 그 다음 대회 참가해서 2단을 따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급이. 그것도 아마 그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딸 수 있는 단의 그 횟수가, 응시 횟수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최소 5단까지 하려면은 일단 몇 년은 꾸준히 그렇죠. 해야.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슬슬 저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활쏘기를 한 번도 안 쏴보신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안 쏴봤고, 저는 양궁 카페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국궁의 매력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궁의 매력이라. 국궁의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이거를 차라리 말씀드릴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너무 좋아서. 그 맞추실 때 그 쾌감 같은 거는 약간 도파민 딱 터지듯이 이런 정도일까요? 맞아요. 특히 그러니까 처음 초일중,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활을 쏠 때 맞추면 기분이 좋지만 그 활을 잡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맞췄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도파민 진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때 처음에는 화살이 막 중구난방인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넘기기도 하고 관역만 피해서 여기저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관역만 빼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쏘다 보니까 딱 한 발이 우연찮게 들어가서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방방 뛸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대회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막 승단을 하는 경우에 딱 마지막 한 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막 방방 뛰시는 분도 있고 우는 분도 계시고요. 엎드려서 막 절하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처음 딱 맞추실 때까지 어느 정도 걸렸었나요? 저는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네, 맞아요. 들으셨고 네. 2달 정도가 걸리셨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취미 활동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벽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못 쏘는 축에 속하는 거고요. 저는 진짜 그 초몰기라고 해서 저희는 항상 5발씩 활을 쏘거든요. 근데 5발을 다 맞추면 몰기를 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몰기를 하면 초몰기라고 하는데 전 초몰기 하는데 2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자마자 한 달 만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질투도 나고 난 재능 없나 보다 싶어가지고
진지하게 이거 활쏘기 때려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 활쏘기를 못 놓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 북토크 이제 벌써 3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 한번 있으면 받아보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북토크를 통해서 국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국민들이 국뽕이라는 존재 자체도 아쉽게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반면에 올림픽에서 양궁을 많이 보니까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 활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국뽕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은 몇 년 전에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활쏘기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많은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에도 제가 언급을 하고 있지만 활도라는 곳이 찬밥 신세입니다. 공간은 넓게 차지하는데 그거를 뭐 향유하는 층은 얼마 안 되잖아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가면은 활도들이 많이 철거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서울의 경우도 활도들이 이렇게 철거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반발해서 간신히 살아남고 지금 서울에 활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고무적인 건 지금 국회에 궁도지능 법안이라는 게 지금 입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직 계류 중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지자체에서 전통 활쏘기 진흥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법안의 이름이 궁도지능 법안인데 저는 궁도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책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궁도협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쏘기를 우리는 궁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궁도는 사실 일본식 표현입니다. 원래 우리는 전통적으로 궁술 아니면 뭐 사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면 진짜 우리 순 우리말로 활쏘기.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도 활쏘기란 이름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궁계에서는 정작 궁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궁도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자신들의 이제 궁도를 들여오면서 그냥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언어를. 근데 그걸 해방 후에 우리가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궁도라는 표현을 계속 썼던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당에도 보내고 이 이름은 좀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양가적인 입장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국궁에 대한 이런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법안은 이름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우리나라 일본 그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약간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 활쏘기에서도 남아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이제 슬슬 북토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질문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 활성을 할 때 이 관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양궁은 이제 중앙에 관역에 다 이렇게 점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관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양궁은 거리가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막 1점, 2점, 3점 이렇게 조밀하게 돼 있는데 국궁은 그냥 관역에 어디를 맞던 다 관중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거리는 145m입니다. 그게 이제 규정 거리고 그 145m는 조선시대 문과시험 기준입니다. 그 문과시험 그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슬슬 북토크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이라고 일단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독립기념관에 지금 하시잖아요. 선생님이 독립기념관에 근무를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활성이 치매하고 너무 또 어울리는 직장을 구하신 것 같은데 그 독립기념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거 기념관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일 하시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독립기념관은 이제 1987년에 문을 열었고요. 이제 국민성금으로 문을 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최대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에 그 자료부라는 부서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사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기증을 받고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독립기념관에 전통 활과 화살들이 좀 이제 소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수장고에 들어가서 활부터 먼저 일단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이 지금 현대에는 제작되지 않는 옛날 형태의 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구한말에 썼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 활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제가 독립기념관 그 SNS에 올라갈 콘텐츠도 바로 그 수장고에 있는 옛날 활, 그걸 소재로 우리 활이 갖는 상징성, 그걸 좀 홍보하려고 만든 콘텐츠고요. 이게 활이라는 게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만 쓴 게 아니라 구한말, 의병 전쟁 때도 썼던 그 무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학농민군 같은 경우도 기록을 보면 일제는 이제 신식 무기, 서양식 무기로 이제 무장을 했는데 우리 농민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창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축궁, 목궁, 아니면 또 각궁 이런 활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공과 좀 접목을 해서 이런 활 속에 담긴 그런 역사성, 그리고 이 활에 담긴 이런 결의 뭐 얼, 정신, 지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소감을 들어볼까요? 이게 소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학술 발표는 많이 해봤는데 국제 도서전에 와가지고 북토크를 하는 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이라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제가 좋아하는 이 활쏘기로 책을 내고 이렇게 북토크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북토크를 계기로 한 사람이라도 더 제 책을 보고 또 활쏘기라는 취미를 갖게 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말씀하신